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편 2강 조선의 경제생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조선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전시가였죠.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은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 정도전, 조준 등 개혁파 사대부와 이성계는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마련하지요. 이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계승되어 1556년 명종 11년에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할 때까지 조선의 양반 관료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적인 토지 제도입니다. 과전법은 고려의 전시가와 마찬가지로 수조권 분급 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고려의 전시가와 다른 것은 전지만 지급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전의 경우 경기도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수조권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만 전조로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받은 전조에서 1결당 노는 백미 1말, 밭은 황두 2말씩을 다시 국가의 전세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전도 국가가 최종 수취권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과전이 경기도 내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리 수위의 증가와 과전의 세습, 토지의 한정 등으로 인하여 양반 관료층 내부에서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전객과 수조권자인 전주에 대한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466년 세조 12년에 현직 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하던 사전을 폐지하고 직전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였죠. 이때 전직 관료만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과부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도 폐지하였고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전제는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직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생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었고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를 반영하여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직전법의 실시로 퇴직 혹은 사망한 뒤에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 및 볏짚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죠. 이에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볏짚의 징수량을 규정하고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수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은 계속되어 전객 농민의 항거도 그만큼 심각해져 1470년 성종 1년에 직전세로 전환하고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죠. 이로써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 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15세기 말 이후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이 만성화되면서 직전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 재정으로 전용하는 정책이 자주 실시되었고 16세기 중엽에는 거듭되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계기로 1556년 명종 11년에 직전 분급의 중단을 공포한 후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직전은 유명무실해져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직전의 소멸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의 바탕을 둔 토지 지배 관계, 지주 전호제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토지 제도를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수취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수취 제도는 크게 전세, 공납, 역으로 나뉘는데 전세는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내던 것이 세종대에는 연분구등, 전분 6등법이 제정되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납부하였는데 토지 1결당 4에서 20두 되었죠. 이렇게 걷어들인 조세는 조창에 모아두었다가 육로나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의 마포와 용산으로 운반하는데 이런 조세를 운송하는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사신 접대비와 군사비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익류지역으로 남았고요. 조운제도의 비중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세를 면포나 동전 등으로 내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점차 줄어들어 19세기 말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수취제도 중에서 15세기의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징수 방법은 집집마다 호구 단위로 징수하고 이 공납은 전세보다 농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죠. 16세기가 되면 한번 공물로 정해져서 공안에 오르면 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물의 대리납부, 즉 방납이 실시되었는데 폐단이 심화되어 소농민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이이 유송령 등이 공물을 쌀로 대신 내는 대공수미법을 제시했고 광해군 즉위 직후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 지역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은 숙종 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역입니다.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15세기 군역은 보법에 의하면 현역에 근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죠. 이 보인은 보포라고 해서 한 달에 포목 2피를 정액에 내야 합니다. 조선시대 요역은 전세미의 수송, 곡물의 조달, 토목공사, 지대로 적용되는데 성종 때에는 토지 8결당 1명이 동원되어 1년에 6일 이내로 징발했죠. 16세기가 되면 농민들의 요역 기피 현상이 퍼지자 군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군역을 기피하게 되고 복무 면제 대신 군포를 징수하는 방군수포와 대신 군역 복무를 하는 대립이 성행하자 군포 징수제를 실시하여 군역의 요역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군포 부담이 증가되고 사실상 군적이 부실해졌죠. 이렇게 조선의 15, 16세기가 지나고 17세기 이후가 되면 조선의 수취제도도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는 17세기가 되면 정액화가 되는데요.
인조 1635년에 영정법을 제정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사두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 영정법은 전세율의 인하인데요. 이것으로 지주의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죠. 하지만 소장농은 여전히 병작 반수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분으로 부가세를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납은 전세화가 되죠. 방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토지 1결당 미곡 12두 또는 3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 대동법은 공납이 토지세로 변한 것이고 지주의 부담은 증가되고 소장농의 부담은 감소됩니다. 하지만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징수했고 상납 및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 수탈이 강화되었죠.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후 상공업이 발달하는데요.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 구입하는데 물품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서 시장에서 구매하게끔 되어 있죠. 따라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의 급납화도 촉진되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군역은 일부가 전세화됩니다. 영조 1750년에 균역법이 시행되는데 농민에게는 1년에 군포 2필이던 것이 1필로 감해서 징수했고 일부 부유한 평민 자제들을 선무 군간포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군간포를 내면서 무예를 익히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군조를 지휘하는 군관으로 활약하게 하는 제도이죠. 또한 재정결손의 보완책으로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하는데 결작은 토지 1결당 미곡 2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세, 염세, 선세도 거두어 드림으로써 국가재정 결손분을 보충하지요. 따라서 균역법은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로 변화되었고 농민의 부담은 감소되었으나 지주의 부담이 증가되어 결작을 소장농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수취제도인 전세, 공납, 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농촌 사회도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이 열렸고 대상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화폐도 활발하게 유통되었죠. 그럼 먼저 상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상업은 국가가 통제한 상업이지요. 따라서 국역을 시전 상인에게 맡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선 후기가 오면 공납의 급납화가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공인을 비롯한 송상, 경강상인, 만상, 내상, 유상 등 거상들이 도고로 성장하고 지방에서는 이양법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상공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곳곳에 상시가 들어서고 발달하게 됩니다. 오일장을 중심으로 객주, 여각이나 거간, 보부상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오일장이 상설시장이 되어갔죠. 포구에서의 교역도 활발해져서 의주 만상들은 책문 계시와 후시에서 청나라와 무역을 하였고 동네 내상들은 외관 계시와 후시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난정권의 폐해가 속출하면서 정조는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금난정권을 폐지함으로써 더욱더 사상들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였죠.
이번에는 수공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15세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했고 16세기에는 납포장이 증가하였는데 납포장이란 공장 안에 등록된 경공관장은 일정한 기간 공역에 동역되어 책임 생산량을 할당받고 일을 하였는데 공역에 종사하는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었죠. 그러나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즉 공역에 동원된 기간 이외의 시간에 생산한 생산품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소정의 공장세를 국가에 내야만 했죠. 이것을 납포장이라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납포장이 자연스럽게 민영 수공업으로 전환되어 발달하게 되고 선대제가 성행하면서 독립수공업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선대제란 상인 자본이 생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수공업자들에게 원료를 제공하고 수공업자가 완제품을 만들면 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생산물을 확보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선대제는 자본주의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선대제는 17세기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독립수공업자가 출현하게 되지요. 조선의 선대제 품목으로는 종이, 화폐, 철물, 자기 등의 제조 분야에서 성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경영을 했고 17세기가 되면서 광업의 활기가 띠기 시작하는데요. 17세기에는 허가받은 민간인들의 광물 채굴이 허용되었고 18세기에는 자유로운 개발이 허용되자 설점수세제가 운영되었습니다. 설점수세제란 민영 광산을 인정해주는 대신 세금을 징수한 관허제 형태의 광산 운영 정책이지요. 특히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은광 개발이 활기가 띄었고 농민들이 광산에 너무 모여들어 농업에 지장을 주자 공개적인 채취를 금지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금광, 은광을 몰래 개발하는 잠체가 성행했고 상인이 물주가 되어 전문 경영인 덕대를 고용하여 대규모 광산을 경영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화폐입니다. 조선 전기는 자급자족으로 화폐 유통이 부진했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져 화폐 유통을 촉진시킵니다. 17세기 인조 때에 김육 등이 주청하여 상평창을 설치하고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처음 유통하였으나 중지되었고 숙종 1678년에 상평통보를 다시 주조하여 유통하기 시작하여 숙종 말기인 16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유통시켰습니다. 상평통보와 함께 화한, 어음도 유통하여 상업자본 형성의 기반을 이루었죠. 그러나 상공업의 발전으로 상품 생산이 발전하여 화폐 유통량보다 상품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지주나 대상인들이 재산 축적용으로 화폐를 쌓아놓아서 생긴 전황이 발생해서 유통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광을 적극 개발하여 전보다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의 부족 현상은 상당히 극복되었죠. 이것으로써 조선의 토지제도, 수취제도를 통해서 조선의 경제구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 경제에 관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조선의 경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사 과제물인데요. 주어진 사실을 통해서 조선의 농민 길동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사실은 시기는 성종 때이고 대상인물은 34세의 농민 길동, 가족 현황은 아버지 63세, 아내 33세, 아들 16세이고 경작지는 자신의 소유지 논1결이고 소작지는 논1결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경작지의 단위가 되는 1결과 조세의 단위가 되는 1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1결 또는 1목이라고 하는 단위는 농가 1가구에 나누어 주기 위한 면적으로 소가 4일간 갈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문정까지는 장년 농부의 십지, 손가락을 말합니다. 십지를 1척으로 해서 사방 640척이 1결로 되어 있고 현재의 미터법으로는 15,447.517 제곱미터, 약 4,681평을 말합니다. 조선 세종 26년부터는 연분구등 전분6등법이 적용된 때이죠. 1등 전에 1결의 넓이는 477.5척, 즉 9,859.7 제곱미터, 약 2,988평을 말하고 인조 12년 1634년부터는 영정법이 적용된 때인데 1등 전의 1결의 넓이는 1809 제곱미터, 약 3,275평을 말합니다. 대한제국 광무 6년 1902년부터는 국제도량형법에 따르면 10,000제곱미터인 1헥타르를 1결로 제정했죠. 약 3,030평입니다. 이번에는 조세의 단위인 두를 알아보겠습니다. 1두 한 말은 세종 때는 5,964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이것을 현재의 미터법으로 고치면 1승이 2리터, 1두 한 말은 20리터이죠. 현 시세로 계산해보면 쌀 20kg에 해당하므로 약 6만원 정도이고 한 석은 한 섬이라고도 하죠. 섬은 가마니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한 섬은 2가마니에 해당합니다. 한 가마니는 10말 180리터이고 미터법으로는 쌀 80kg이죠. 그럼 조선 후기 중산층 가구의 연소득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조선 후기 중산층 농민들은 연평균 1결당 400두를 생산하지요. 현 시세로 1두는 한 마리고 약 6만원이므로 400두는 약 2,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대지주 만석지기의 연소득도 궁금하시죠? 현 시세 한 석은 2가마니이고 약 48만원이니까 만석이면 약 48억 원이 되네요. 과연 대지주의 소득답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국사 과제물을 풀어보죠. 조세는 시기가 성종 때이므로 세종 때의 연분구등 전분 6등법에 적용되지요. 최하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를 내야 하고 소작료는 소작지가 논 1결이기 때문에 생산량의 2분의 1을 내죠. 공납은 그 지역 특산물을 할당받아 현물로 냈겠죠. 그리고 역은 길동의 집에서 군역의 대상자는 길동과 아들 총 2명이지요. 어떠하신가요? 이 문제는 조선 전기에 농민들이 냈던 세금입니다.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48세의 양인 이갑돌입니다. 여기서 시흥에 거주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44세의 아내와의 사이에 24세의 장남
20세의 장녀, 18세의 차남, 13세의 삼남 등 3남 1녀를 낳아서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 소유의 논 1결을 경작하여 미곡 400두를 수확했으며 참고로 조선 후기에는 논 1결당 평균 400두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갑돌은 평균작은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생활이 힘들어 소작까지 하게 되는데 이웃 마을의 양반 최진사댁의 논 2결을 소작하여 미곡 800두를 수확했는데 타조법으로 소작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타조법이란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 제도지요. 최진사가 내야 하는 결작까지 제가 대신 내어 매우 억울합니다. 이 결작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하지요. 농민들은 이 결작을 대신 내는 것에 큰 부담이 있어 이갑돌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침 주상께서 수원에 있는 장원세자,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오시다가 이곳에 묵는다고 하시기에 이를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오면서 시흥 행궁에 묵게 됩니다. 이 청원서를 쓴 이갑돌이 시흥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격쟁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전세는 이 시기가 영조 시기로 인조 이후에는 영정법이 적용되므로 즉 논 한 결당 4두이죠. 그래서 미곡 4두를 내면 되고 소작료는 최진사댁의 논 2결을 타조법으로 내기 때문에 미곡 800두를 수확해서 병작 반수제에 의해서 400두를 냅니다. 그리고 문제의 결작은 영조가 공포한 균역법에 의하면 지주가 논 1결당 2두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작인에게 넘긴 거지요. 그래서 논 2결을 소작했기 때문에 4두를 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무를 볼까요? 이 시기에 공납은 대동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동세는 논 1결이니까 미곡 12두가 되고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입니다. 이 집안에서 군역 대상자는 총 3명이지요. 48세 이갑돌, 24세 장남, 18세 차남 이렇게요. 균역법에 따라서 군역 대상자 1인의 군포 한 필이므로 총 3필을 내어야만 합니다. 어떠한가요? 조선 후기 농민들의 삶이 녹록지 않죠. 세금의 종류도 많고요. 이 이외에도 잡세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선 후기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그 해결책으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모군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조선의 토지제도, 수취제도를 통해서 조선의 경제생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수업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대면 수업으로 어르신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써 오늘 조선의 경제생활을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대면 수업으로 어르신들을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